이 문제는 뭐 어렵진 않죠. 직무 분석 기법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험법은 직무 분석 기법에 해당되지 않죠. 면접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쓴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자, 이런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바로 최초 분석법.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을 때 면접을 해본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돌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실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직업상담 연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 표준화 검사 제작할 때 규준 자료 수집에 앞서서 예비검사를 합니다.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검사를 영어로 뭐 사전조사의 개념으로 프리테스트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또 어떤 학문에서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동의어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문에서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를 달리 이야기도 하는데 예비라는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문항을 개발하고 이 문항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그러한 측면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조사에서 문항이 수정되면 이제 본조사를 하겠죠. 자, 수정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확인한다. 맞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각 문항의 곤란도나 또는 변별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곤란도는 난이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검사에 쓰일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 최종 검사가 바로 이제 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할 때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하죠. 요인 분석,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 적당한 문항끼리 이제 묶여서 문항 수를 결정하는 거죠.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의 조작적 정의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 어떤 개념이라 할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이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요, 문항 개발 때 하는 겁니다. 문항 개발 시 하는 거예요. 자, 문항 개발 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 전에 하는 거죠. 예비조사 전에 하는 겁니다. 예비조사 전에 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특성의 조작적 정의를 결정한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리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문항이 개발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제가 문항에 별표 치는 것은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직무 만족에 대한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2요인을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2요인에 동기 요인이 있고 하나는 위생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과 연관성이 있는 만족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연관성이 있는 불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허즈버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성취가 되면 만족하더라. 이런 녀석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만족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요인 이론이란 것은 따로따로 두 가지가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차원이구나, 독립된 차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한다.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했던 것이 헐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직무 불만족이 해결되면 직무 만족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독립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직무 불만족이 위생 요인이잖아요. 자, 위생 요인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족되더라도 직무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직무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만족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답 노트 드렸습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요인 별개, 위생 요인 별개로. 그래서 불만족이 해결된다 해서 만족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은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들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걸 기대감. 자, 이 기대감과 연관성 있는 거, 기대감에 의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결정적 힌트인지 아시겠죠? 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해요. 직무를 하는데 이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심화학습으로 써드렸습니다. 심화학습의 기대 이론에서 1번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VIE라고 하거든요. 자, 이 VIE에서 이 E, expectation이 바로 이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높은 성과가 바로 가치 있는 성과가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기대감이다. 여기 있는 V가 있는데 이 V는 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유의성이라고 하거든요. 유의성.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무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멘탈, 이건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수단성이라고 하는데 보상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직무 수행의 결과로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직무 수행의 결과로서 이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수단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을 일명 VIE 이론이다. 기대 이론을 일명 VIE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이것은 2번 지문이 기대 이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별도의 독립된 차원을 이룬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한다고요. 3번 지문 맞습니다. 사람들은 유사한 직무에 있는,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들의 만족을 추론함으로써 자신의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다른 말로 공정성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공정성 이론이다. 자, 우선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제가 공정성 이론에서 심화학습에 넣어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사례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례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와 B 모두 같은 양의 공부를 하고 결석도 하지 않았는데 A 학점이 더 높다면 B는 이에 대해서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교수에게 정정해달라고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A 학점이 더 높았을 때 B가 항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 A가 B보다 더 수업 참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서 더 높은 학점을 받는 상황이라면 B는 이것을 인정하겠죠. 공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와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 그래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직무 만족이라든지 또는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쉽죠?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여기가 중요한 거,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 여기에서 정서 집중력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회피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용력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심리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유형, 심리적인 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로우입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가장 결정적 힌트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데 있죠.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에서 이러한 성격의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집중력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1번 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이 로의 욕구 이론도 제가 쭉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는데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주셔야 됩니다. 회피형이나 정서 집중형이나 수용형에 해당되는 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로의 암기법, 정서, 수용, 회피, 정서, 수용, 회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에 따른 어떤 직업 지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격에 따라서 직업군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지향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따뜻한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럼 인간 지향적인 직업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서비스직이나 비즈니스직이나 단체직이나 문화직이나 예능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차가운 부모 자녀 관계 같은 경우는 비인간적인 직업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기술직이라든지 5개 활동직이라든지 과학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군이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 같은 경우는 다비스와 로키스트죠. 다비스와 로키스트, 미네소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 자, 직업 적응 이론에 해당되는데 직무 만족을 위한 개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당연히 맞겠죠? 자,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적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직업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 또는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라고 해서 MSQ도 있습니다. Satisfaction. 그 다음에 미네소타 충족 질문지라고 해서 충족 척도라고 해서 MS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atisfaction보다는 거기에 NESS가 붙어요. 그래서 충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기는 충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다이서 로키스트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개념이 만족과 충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JD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기술 질문지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MIQ, MSQ, MSS, JDQ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 대목이 잘못됐어요. 개인이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을 직업 적응이라 하지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요구가 있겠죠. 자, 개인의 요구와 직업적인 요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직업 적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이 개인의 요구에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만족감을 주었을 때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써드렸는데 인간이 즉 개인이 작업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작업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여기가 일이잖아요.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가 성취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바로 동기화가 더 이루어지고 이 동기화에 의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강화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강화 요인을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뭐 여기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에 해당되는 것들, 강화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질문지에도 있긴 있죠. 자, 대체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강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화하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강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문제 해결했고요. 여러분들 실력 따지게 보면 다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이비스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도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MSQ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3번에 있죠. 양가로 3번. 거기에 보면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이다.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 그게 바로 환경이죠. 환경, 일의 강화 요인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성취나 승진 등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MSQ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를 잘 나타내는 동기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좀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좀 나누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이론에서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읽으면서 나누어 드릴게요. 체중이 100kg 뚱뚱한 사람이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20kg 빼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몸무게 20kg 빼려는 목표가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1번이 되고요. 자, 매주 2kg씩 10주에 걸쳐서 20kg을 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20kg을 뺄 때 매주 2kg씩 10주에 걸쳐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가 된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시로 몸무게를 재면서 매주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생각만큼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모니터링이 됩니다. 자, 모니터링, 확인 작업을 거쳤죠. 일종의 감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모니터링 감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목표를 10주에서 20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10주 동안 10kg만 빼는 것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20주 동안 20kg 빼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네, 자기 통제를 위한 내적인 의지입니다.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한 내적 의지라고 합니다. 내적 의지. 다시 목표를 재수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 이거의 네 번째가 됩니다. 1, 2, 3, 4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는 그 이론은 바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기조절 이론이 됩니다. 이 자기조절 이론의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움에이스터, 학자는 참고하세요. 이 네 가지를 말한 사람은 바움에이스터가 되겠습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죠. 바움에이스터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기조절 이론, 답은 2번이 되고 26번 문제도 체킹해 주세요. 아주 드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자, 직무 설계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KSAO,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KSAO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작업자 중심적 접근, 작업자 중심적 접근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자의 어떠한 면을 보느냐, knowledge, 지식, 스킬, 기술, abilities, 능력,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 기타,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한 겁니다. knowledge, skill, ability, 그 다음에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순서 마친 것 1번입니다. 지식, 기술, 능력, 기타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27번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죠. 자, 2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 치고요. 자,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수행을 뭐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과업 완수를 위해서요. 자, 두 번째,
공식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개념입니다. 이 수행의 개념이라고요. 자신의 업무가 있는데 업무가 아닌 다른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따르고 지지하고 방어한다는 거네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조직시민행동이란 말을 써요. 조직시민행동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수행으로 유사하게 보는 것은 맥락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맥락수행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그런 다른 과업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것도 과업활동 중에 하나니까 조직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조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과업, 여기 과업은 이겁니다. 업무가 아닌 과업들, 공식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과업들을 위한 열정,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조직의 목표에 헌신하는 겁니다. 맥락수행이 답입니다. 이 문제도 체킹해 주십시오. 과업수행, 적응수행, 성실수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에 제가 자세하게 넣어드렸는데 맥락수행은 조직시민행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자, 심화학습의 3번을 보시면요. 심화학습 3번 말고요. 그 해설에서 보면 유태영과 김도영이 밝힌 조직 장면에서 7가지 맥락 수행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와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도움이고요. 세 번째는 직무에 대한 헌신이고요. 네 번째는 조직 규범을 준수하는 거고,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거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맥락 수행의 7가지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화학습 내용을 보시면 심화학습 내용에서 3번 카츠가 나옵니다. 이 카츠는 조직 효율성 차원에서 3가지 활동의 종류를 조직에 계속 근속하는 행동, 조직에서 요구하는 수행 기준을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행동,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조하고 옹호하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며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 조직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규정된 역할 이외, 동그라미 이거잖아요. 이외, 이러한 자발적 행동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조직시민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맥락 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